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계절. 강원도의 설악은 오색 단풍으로 제 몸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있었다. 맑은 하늘 아래 금빛 햇살이 억새뿔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등산로를 한 사내가 묵묵히 오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힘이 넘쳤다. 고가의 기능성 등산복과 최신 장비들은 그가 단순한 주말 등산객이 아님을 짐작게 했지만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강직한 눈빛은 평생을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온 군인의 그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장진혁. 대한민국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군복을 입었을 때 그의 어깨 위 세 개의 별은 하늘의 별보다 무겁게 빛났고 그의 말 한마디는 수십만 장병의 운명을 좌우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쓰리스타 장군 장진혁이 아닌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이고 싶었다. 등산 스틱이 마른 흙바닥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가을산의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며칠 전 그의 집무실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가 그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발신인 불명의 낡은 편지 봉투 안에는 날카로우면서도 떨리는 필체로 쓰인 몇 줄의 문장이 전부였다. 장군님께. 장군님의 아드님이 복무 중인 백호 수색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의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시는 장군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예외는 없는 모양입니다. 썩어가는 상처는 안에서부터 도려내야 하는 법. 부디 아드님을 그리고 이름 없는 약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편지는 구체적인 가해자나 피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그저 독처럼 스며드는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을 뿐이었다. 장진혁은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검은 그림자. 예외는 없다는 문장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들 장도연. 하나뿐인 아들은 아버지가 수도방위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자원 입대했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제 힘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배운 군인의 길입니다. 아들의 그 당당한 눈빛을 보며 장진혁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렸다. 험하기로 소문난 최전방 수색대대에 지원했을 때도 그는 아들의 의사를 존중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한 사내가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가혹행위라니 장진혁의 군생활 수십 년 동안 가장 경계하고 뿌리 뽑고자 했던 적폐였다. 군은 나라를 지키는 칼날이다. 그 칼날이 안에서부터 녹슬고 부서진다면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를 베고 말 것이다. 만약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불행이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인 감찰을 지시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령관 아들을 위한 특별 감찰이라는 소문을 낳을 것이고 진실은 꼬리를 감춘 채 수면 아래로 더 깊이 숨어버릴 터였다. 아들 도연 역시 원치 않을 방법이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평범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휴가를 내고 등산복을 입었다. 아들의 부대가 주둔한 이곳 설악의 깊은 골짜기로 향한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잠시 등산 왔다가 아들 얼굴이나 보고 간다. 이것이 그가 준비한 명분이었다. 사령관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오직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마주하고 싶었다. 아들의 눈빛, 표정, 말투 하나하나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찾고 싶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시야가 트이며 저 멀리 상이슬게 자리 잡은 군 부대의 막사가 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백호 수색대, 지도상으로만 보던 아들의 부대였다. 장진혁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 들린 등산 스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수많은 위기와 결단의 순간을 겪어왔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무겁게 짓눌린 적은 없었다. 저곳에, 저 철조망 너머에 아들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폭력에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래주었지만 마음속 불안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도현아, 괜찮은 거냐? 아비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 산 정상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부대 정문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등산객의 호기심 어린 방문을 위장한 채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장군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명예를 등산복 안에 감춘 채 그는 오직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저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은 곧 마주하게 될 초라한 행사에게 중년 남자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3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터였다. 그리고 장진혁 자신도 이 발걸음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지를 아직은 알지 못했다. 가을산의 정취는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철조망 너머 아들이 있을 그곳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백호 수색대 위병소는 한낮의 나른함과 최전방 특유의 긴장감이 기묘하게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다. 낙엽이 굳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만큼 고요한 가운데 위병소 근무를 서던 이 병장과 박일병은 멀리서 등산로를 벗어나 부대 쪽으로 다가오는 인형을 발견하고 자세를 바로 했다. 웬 등산객이지 길을 잃었나. 박일병의 혼잣말에 이 병장은 턱짓으로 경계심을 표했다. 일단 수화 준비해. 민간인 통제 구역인 거 모르나. 고가의 등산복 차림에 말끔한 용모를 한 중년 남성. 장진혁은 최대한 평범하고 선량한 등산객처럼 보이려 애쓰며 위병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두 젊은 병사의 눈에는 그저 귀찮은 불청객으로 보일 뿐이었다. 정지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는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이 병장이 FM대로 절도 있게 외쳤다. 장진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설악산 등산을 하다가 이 근처에 아들이 복무 중이라는 게 생각나서요. 혹시 면회가 가능한지 해서. 와, 봤습니다. 이름은 장도현 일병인데. 장도현. 그 이름이 나오자 두 병사의 얼굴에 미묘한 경직이 스쳐 지나갔다. 박 일병이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고 이 병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진혁을 위아래로 훑었다. 장도현 일병 말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장진혁은 순순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이 병장은 신분증과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대조하고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 신청 없는 평일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부대는 작전 대기 부대라 더욱 엄격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규정을 잘 몰랐군요.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5분이라도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근처에 온 김에. 장진혁은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젊은 병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규율이 먼저였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단호한 대답에 장진혁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다.
수도방위사령관인 그에게 감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군인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등산객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감정을 추스르고 한 걸음 물러섰다.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당직사관이 밖으로 나왔다. 가딩관한 듯 앳된 얼굴의 소위였다. 무슨 일입니까? 예, 소대장님. 이분께서 장도현 일병면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소대장은 장진혁을 훑어보더니 권위적인 자세로 팔짱을 꼈다. 아버님, 규정상 평일 면회는 어렵습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주말 면회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고 등산을 하다가.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부대 규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분 예외를 허용해 드리면 다른 분들은 뭐가 됩니까? 원칙의 문제입니다. 소대장의 말투에는 젊은 장교 특유의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장진혁은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원칙, 군의 원칙과 규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 원칙은 부하를 지키고 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로막기 위한 벽이 아니었다. 장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소대장은 눈치채지 못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장성과 간부들을 얼어붙게 했던 그 눈빛이었다. 소대장에게 향한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다. 등산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네의 이름이 뭔가 갑작스러운 반말과 위협적인 분위기에 소대장은 순간 당황했다. 네, 제 이름은 왜? 상관이 물으면 답한다. 군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김민준 소입니다. 김소희, 자네는 원칙을 말했지만 그 원칙만큼 중요한 것이 융통성이다. 특히 지휘관에게는 저 병사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 자네는 상황을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휘관 아닌가. 아들이 보고 싶어 먼 길을 온 아버지를 5분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대 전투력에 그렇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나. 장진혁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김소희의 가슴에 박혔다. 김소희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마치 사단장 앞에 선 훈련병처럼 말이다. 그건 만약 이 일로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자네, 중대장에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중대장 이름이 뭔가? 김상훈 대위입니다. 그래, 김상훈 대위. 지금 당장 중대장에게 연락해서 설악산에 등산 왔다가 장도현 일병 아버지가 아들 얼굴만 잠시 보고 가길 원한다. 당직사관의 재량으로 9분간 면회를 허락하겠다고 보고하게. 모든 책임은 자네 소대장이 아니라 내가 진다고 분명히 전하고. 김소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다. 말투와 기세가 최소 대대장급.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혹시 상급 부대에서 나온 암행 감찰관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결국 김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실에 연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중대장 김상훈 대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소희는 장진혁이 시킨 대로 보고했고 잠시 후 마지못한 허락이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딱 5분입니다. 제가 직접 감시할 테니 위병소 옆 면회실로 안내하십시오. 김소희는 전화를 끊고 경례를 붙였다. 아까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장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그의 마음은 천근만은 무거웠다. 고작 아들 얼굴 한번 보는데 이렇게까지 힘을 써야 하다니. 이것이 군의 현실인가, 아니면 이 부대에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 마주하게 될 아들의 얼굴에서 그 의심이 사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위병소 옆, 낡은 면회실, 낡은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삭막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빛바랜 무대 표어가 붙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철조망과 멀리 보이는 막사들이 시야를 채우고 있었다. 장진혁은 창밖의 부대 정형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부대 내의 모든 것을 스캔하듯 훑어보고 있었다. 병사들의 움직임, 생활관의 배치, 심지어 멀리 보이는 훈련장의 상태까지.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사적 분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온아버지가 아닌 잠재적 위협을 살피는 사령관의 눈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등산복 주머니 안에는 며칠 전 받은 그 편지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편지에서 말했던 검은 그림자는 대체 무엇일까? 누가 감히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의 아들 장도연은 왜 그것을 숨기려 했을까? 온갖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불안과 분노를 억누르며 아들을 만날 준비를 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속으로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냥꾼의 모습으로.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아들 장도연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아까 위병소에서 마주쳤던 소대장 김민준, 소위가 어색하게 따라 들어왔다. 도현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 등산복 차림의 아버지는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강직했다. 도연의 얼굴에는 기쁨과 놀람, 그리고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밝게 웃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설악산에 등산 왔다가 근처이기에 얼굴이나 보려고 들렀다. 장진혁은 태연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아들의 얼굴에 고정된 채였다.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아들의 얼굴을 스캔하듯 훑었다. 오른쪽 눈썹 위 작은 흉터, 입술 옆에 점, 그리고 왼쪽 뺨, 광대뼈 부근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 교묘하게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했지만 예리한 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웃고는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그늘진 눈빛. 도였나? 장진혁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뼛속까지 단단하게 느껴졌던 아들의 어깨가 어딘지 모르게 작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것은 훈련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의 흔적이었다. 군 생활은 할 만한가? 그는 최대한 평범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요. 재밌습니다. 동기들이랑 선임분들도 다들 잘해주시고. 도현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얼굴에 남은 흔적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듯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훈련도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몸도 훨씬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진혁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얼굴이 왜 그러나 어디 부딪혔나. 그가 뺨에 멍 자국을 가리키자 도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아, 이거요. 어젯밤에 훈련하다가 나뭇가지에 좀 긁혔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겁니다. 너무나도 판에 박힌 어색한 변명이었다. 장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이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다그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아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을지. 이 멍 자국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민준. 소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불안해했다. 그는 이 부자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장진혁은 아들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두려움과 동시에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 훈련이 힘들겠지. 수색대대니까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다 컸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일부러 더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그때 면회실 문이 빼꼼히 열리고 김민준 소희가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님, 약속하신 5분이 다 되었습니다. 장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래, 알겠다. 도연아, 몸 조심하고 아비는 이만 가봐야겠다. 도연의 얼굴에 스치는 아쉬움을 보며 장진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군인은 남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야. 잊지 마라.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장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아들은 무언가 알아들은 듯했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장진혁은 면회실을 나왔다. 김소희가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장진혁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아들의 얼굴에 남은 상처와 그늘진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막 부대를 벗어나 다시 등산로로 접어들려 할 때였다. 부대 안쪽 생활관 방향에서 한 무리의 병사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 중 유독 눈에 띄는 병사가 있었다. 병장 계급장을 단 듬직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친 인상의 병사. 그가 옆에 있던 후임병의 뒤통수를 장난처럼 툭 치자 후임병이 겁먹은 표정으로 움츠러들었다. 그 병장의 시선이 정문을 나서는 장진혁에게 잠시 머물렀다. 경계심과 경멸이 뒤섞인 불쾌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장진혁은 보았다. 그 병장이 멀어져 가는 아들 도연의 뒷모습을 향해 조소 어린 미소를 짓는 것을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익명의 편지, 아들의 멍 자국, 어색한 변명, 그리고 방금 본 저 병장의 오만한 태도. 장진혁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설악의 웅장한 산세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냉혹한 분노와 단호한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등산객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이제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썩어버린 군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빼들 준비가 된 쓰리스타 장군 장진혁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하다. 즉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을 내 집무실로 대기시켜. 그리고 백호 수색대 김상훈 대위가 중대장으로 있는 그 부대에 대한 모든 자료. 최근 전입 전출자 기록부터 병사 신상 명세. 부대 내 사건 사고 보고 기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3시간 안에 내 책상 위로 올려놔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장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 이현우 대령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사령관님. 하지만 국방부 회의가 모든 회의는 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지금부터 사령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백호 수색대 하나에만 집중될 것이다. 질문 말고 지시대로 수행해. 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 든 휴대전화를 내려놓자 등산복 차림의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가을 산의 정취를 즐기던 등산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냉혹한 사령관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등산복을 벗고 익숙한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3개의 별이 빛나는 군복을 입자 그의 눈빛은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불안을 벗어던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을 쫓는 매의 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집무실에 불을 끄고 홀로 어둠 속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헌병단장과 비서실장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터였다. 침묵 속에서 그는 아들의 얼굴에 남아있던 그 희미한 멍 자국을 다시 떠올렸다. 그 작은 멍이 단순한 훈련의 흔적이 아닌 썩어 문드러진 군의 실체를 드러내는 단서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현우 대령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수고했네. 장진혁의 짧은 칭찬에 안경 너머로 식은땀을 닦아내던 아이 대령이 허리를 굽혔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지시하신 대로 최대한 비공식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게. 예, 사령관님. 육중한 집무실 문이 닫히고 장진혁은 완벽한 고립 속에서 서류 더미와 마주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한 부대의 피와 땀, 그리고 어쩌면 감춰진 눈물이 스며 있는 기록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병사들의 개인 신상 기록부를 펼쳤다. 아들 장도현의 기록을 지나쳐 그가 위병소를 나서며 보았던 그 오만한 병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내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병장 황철민. 사진 속에 그는 장진혁이 보았던 그 거친 인상의 사내가 맞았다. 기록은 평범했다. 입대 전 평범한 학생. 신체 건강하고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장진혁은 군 생활 수십 년의 경험으로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법을 알았다. 그는 황철민의 복무 중 징계 기록을 훑었다. 공식적인 징계는 없었다. 그러나 소대장 면담 기록에 몇 가지 단서가 있었다. 충동적이고 후임들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으나 강한 승부욕과 추진력으로 훈련 성과는 우수함,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 전형적인 문제 병사에 대한 문제없는 기록이었다. 훈련 성과가 우수하다는 장점 뒤에 위협적인 태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숨겨주는 지휘관들의 편리한 자기만족이었다.
장진혁의 입에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군의 이런 안일한 온정주의가 결국 더 큰 종양을 키우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부대 의무실의 진료 기록이었다. 그는 최근 6개월간의 기록을 엑셀 파일로 변환시켜 달라고 지시했었다. 모니터 위로 빽빽한 데이터가 펼쳐졌다. 그는 사유 항목에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키워드를 필터링했다. 그리고 특정 병사들의 이름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한 이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병 이준서, 2주 전 전입, 사유계단에서 넘어짐, 우측 팔목 염좌. 일병 이준서, 한 달 후, 사유 개인 정비 중 공구함에 부딪힘, 좌측 옆구리 타박상. 일병 이준서, 2달 후, 사유 야간 행군 중 발을 헛디딤, 발목 인대 손상. 이준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불과 서너 달의 복무 기간 동안 벌써 3번이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군 생활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일은 흔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마치 누군가 때린 것처럼 보이는 부상 부위는 명백한 위험 신호였다. 장진혁은 이준서 일병의 신상 기록부를 찾아보았다. 작은 체구에 유약해 보이는 인상의 청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한 그야말로 빽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황철민 같은 유형의 포식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장도연의 진료 기록도 확인했다. 깨끗했다. 단 한 건의 기록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직접 본 뺨의 멍은 무엇이었나? 아들은 의무실에 가지 않고 스스로 상처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을 감싸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것이 군대에서는 의례 있는 일이라 치부하고 넘어가려 했던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포식자 황철민, 먹잇감 이준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는 지휘관,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장 김상훈 대위의 인사기록을 검토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평점은 최상위권이었고 이전 부대에서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 진급 욕심이 강하고 부대 성과 관리에 탁월하다는 평가가 눈에 띄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김상훈 대위에게 병사 한두 명의 고통은 자신의 진급에 흠이 될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덮어버리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장진혁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보이지 않던 그물이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포식자 황철민, 먹잇감 이준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으로 방주하는 지휘관 김상훈 대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 도연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서류만으로는 심증을 굳힐 수 있어도 물증을 잡을 수는 없었다. 진실은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했다. 이대로 헌병대를 투입하면 황철민과 김상훈은 입을 맞추고 겁에 질린 이준서와 다른 병사들은 침묵할 것이다. 아들 도연 역시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는 다른 방법을 써야만 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등산객이 아니라 사냥꾼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했다. 부대 전체를 뒤흔들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스스로 토해내게 만들어야 했다. 장진혁은 인터폰을 눌러 다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이 대령,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하게. 네, 하지만 국방부 회의가 모든 회의는 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내일 8시 사령부 작전처장과 감찰실장을 대동하고 100호 수색대대로 출발한다. 명목은 동계작전 대비태세 현장 점검이야.
공식적인 통보는 출발 1시간 전에 해당 사단에만 알린다. 기습적으로.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비서실장은 장진혁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를 느끼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장진혁의 시선은 창밖의 어두운 서울 야경을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치밀한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내일 그는 장군이라는 계급이 가진 모든 권위와 힘을 이용해 저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에 균열을 낼 것이다. 아버지로서의 뜨거운 분노를 사령관의 차가운 이성으로 감싼 채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호랑이 굴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백호 수색대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수도방위 사령관이 작전처장과 감찰실장을 대동하고 기습적으로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은 뜬금없는 낙내와도 같았다. 사단장은 물론 연대장과 대대장까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부대로 복귀했고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사색이 된 채 중대원들을 닥달하며 주변 정리와 보고서 수정에 여념이 없었다. 젠장. 왜 하필 우리 부대야? 그것도 쓰리스타가 직접. 김 대위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전날 위병소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 등산객을 떠올렸지만 설마 그 일 때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운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각 소대장, 작전부사관, 중대행정병은 즉시 중대본부로 집합한다. 전투복, 전투화, 모포, 개인화기 상태 완벽히 점검해보고는 3분 안으로 끝내. 김 대위의 목소리는 불안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처럼 부대 전체의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잠시 후 부대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지휘 차량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사령관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장진혁이 군복에 3개의 별을 빛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의 초라한 등산객과는 180도 다른, 누구도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압도적인 위엄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대장 박성철 중령을 필두로 부대 지휘관들이 달려나와 우렁찬 경례를 외쳤다. 충성 대대장 중령 박성철 수도 방위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장진혁은 가볍게 경례를 받으며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겁에 질린 중대장 김상훈 대위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김민준 소위에게 잠시 머물렀다. 김 소위는 어제 그 등산객이 눈앞에 쓰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럴 수가. 설마 이분이.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진혁은 그들의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운 압박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보고는 형식적이니 생략하고 바로 부대 상황을 점검하겠다. 장진혁의 말에 대대장이 허둥지둥 안내를 시작했다. 그는 작전 브리핑을 듣는 척, 무기고와 장비 창고를 둘러보는 척하며 부대의 공기를 살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는 장병들의 얼굴에서 인위적인 활기 뒤에 숨은 깊은 긴장감과 피로를 읽어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생활관 점검을 핑계로 그는 병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자네,
군 생활할 만한가? 그가 무작위로 한 상병을 지목해 묻자 상병은 잔뜩 군기가 든 목소리로 외쳤다. 예, 즐겁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끈끈한 전우회와 조국을 지킨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즐겁습니다. 모범 답변. 하지만 영혼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장진혁은 생활관을 둘러보다 침상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준서 일병을 발견했다. 서류에서 본 바로 그 병사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준서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이준서 일병인가? 예, 일병 이준서. 이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는 자주 다친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은가? 군 생활이 힘든 건 없나? 장진혁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특히 한쪽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황철민 병장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칠칠치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장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때 장진혁은 일부러 아들 장도연을 불렀다. 장도연 일병, 예, 일병 장도연. 도연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주변 병사들은 설마 사령관의 아들이 이 부대에 있을 줄은 몰랐기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제 보니 뺨에 상처가 있던데 훈련 중에 다쳤다고 했나? 장진혁은 모두가 듣는 앞에서 공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질문인 동시에 중대장과 황철민을 향한 경고였다. 예, 그렇습니다. 야간 훈련 중 나뭇가지에 긁혔습니다. 도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똑같이 대답했다. 아들은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중대장 김상훈 대위를 돌아보았다. 김 대위? 예, 사령관님. 병사들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겠군. 부상자가 너무 잦은 것 같아. 특히 폭언이나 구타 같은 부조리는 이 부대에 없으리라 믿네. 만약 그런 사실이 내 귀에 들어온다면 김대위 자네는 물론이고 대대장, 연대장까지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김대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점검을 마친 장진혁은 부대를 떠나기 전 연병장의 전 중대원을 집합시켰다. 그리고 그는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군들, 나는 오늘 제군들의 훈련 준비 태세를 점검하러 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명예다. 군대는 계급 사회지만 인격에는 계급이 없다. 부당한 명령, 비인격적인 대우에 침묵하지 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피눈물 흘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만약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원 수리나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하라.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의 연설은 원론적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몇몇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침묵과 체념에 익숙해 보였다. 장진혁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김상훈 대위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부대 관리 잘하게. 나는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지휘 차량은 다시 부대를 빠져나갔다.
장진혁은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호랑이 굴을 뒤흔들어 놓았다. 겁을 먹은 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호랑이는 더욱 예민해질 터였다. 그는 이제 그들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혹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현아, 버텨다오. 아비가 이 부조리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주마.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장진혁 사령관이 휩쓸고 간 백호 수색대의 막사 항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고 살벌했다.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젠장, 어떤 새끼가 찌른 거야. 누가 감히 사령관님. 귀에 그런 말을 넣은 거지. 그의 분노는 가장 손쉬운 대상. 병사들에게로 향했다. 저녁 점호 시간. 김대위는 생활관에 쳐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오늘부터 내 귀에 험한 소리 들리면 너희들 전부 영창이다. 특히 찌질하게 징징대는 새끼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령관의 아들인 장도현에게로 향했다. 장도현 일병 내 놈이냐? 내 애비한테 일러 바쳤어. 아닙니다. 도현은 억울했지만 굳건히 대답했다. 그러나 김대위는 믿지 않았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은 병장 황철민에게로 옮겨붙었다. 황 병장. 너희 생활관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는 척하지 마. 나한테 보고 똑바로 해. 김대위는 황철민이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황철민을 적으로 돌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오히려 황철민의 난폭함을 이용해 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황철민은 사령관의 방문으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직감했고 그 분노를 풀 곳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나약한 이준서와 주제넘게 나서는 장도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이 찌질한 새끼들이 감히 이를 키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더 큰 폭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들끓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당직 근무를 서던 김민준 소위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싶어 병사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바로 그 순간 황철민은 불침번 근무를 서던 이준서를 생활관 뒤편의 으슥한 보일러실로 끌고 갔다. 너지 네가 사령관한테 찌른 거지. 장도현이랑 짜고 친 거 아냐? 아, 아닙니다. 황 병장님. 정말입니다. 이준서는 공포에 질려 빌었지만 황철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이준서의 복부를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준서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황철민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불안을 가장 약한 존재에게 터뜨리며 희열을 느끼는 듯했다. 황철민은 이준서를 짐승처럼 짓밟으며 분을 사겼다.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부대를 망쳐 사령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한테 덤빈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황철민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던 장도연은 이준서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과 보일러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문틈으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웅크린 이준서와
그런 그를 짐승처럼 짓밟고 있는 황철민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군인은 남을 지키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는 명령. 그만에 도연은 보일러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외쳤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황철민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 사령관님 아들 오셨나 구경하러 왔어. 아니면 같이 좀 맞아주고 싶어서. 그만하라고 했다. 황철민 병장. 도연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나? 황철민이 도연에게 달려들었다. 수색대 병사답게 단련된 도연이었지만 체격과 완력에서 앞서고 이성을 잃은 황철민을 당해내기는 버거웠다. 그는 몇 번 주먹을 휘둘러 봤지만 이내 황철민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이준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모든 폭행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이준서를 보호했다. 군인은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다. 너 같은 놈은 군인이 아니야. 피를 토하며 내뱉는 도연의 말에 황철민은 더욱 악에 받쳐 발길질을 해댔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선임병들이 뜯어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종료되었다. 사건은 즉시 당직 사관인 김민준 소위에게 그리고 곧바로 중대장 김상훈 대위에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김 대위의 선택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도연과 이준서 그리고 황철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단순한 병사들 간의 주먹질이다. 장도현, 황철민, 둘 다 영창감이야. 이준서, 넌 입 닥치고 있어. 괜히 나섰다가 너만 피곤해져. 알았나? 그는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도연은 분노했지만 이준서에게 돌아갈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준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도연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 도연이 형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는 내가 형님을 지킬 차례다.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이준서는 행정반에 몰래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며칠 전 사령관이 남기고 간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고하라.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마 전 우연히 외우게 된 번호를 눌렀다. 장진혁 사령관의 비서실 직통 번호였다. 몇 차례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저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도 방위사령부 비서실입니다. 이준서는 눈물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백호 수색대 이준서 일병입니다. 장도현 일병 아버님, 사령관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제발 연결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넘어 정적이 흘렀다. 폭풍을 예고하는 정적이었다. 드디어 침묵의 댐에 첫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거대한 경류를 막을 수 없을 터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흔적은 깊게 남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장진혁 사령관이 백호 수색대를 떠난 후 부대 전체는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전과 달리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사령관의 방문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중대장 김상훈 대위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김 대위는 사령관의 날카로운 경고가 단순히 원칙적인 훈계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의 치부를 찔렀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그 불안감은 서서히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이 위협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의심의 화살은 장진혁의 아들 장도현에게 향했다. 김 대위는 장도현을 따로 불러 추궁했다. 장일병, 너 솔직히 말해. 네 아버지한테 우리 부대에 대해 뭐라고 했어, 아니? 안 했으면 네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도현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중대장님, 저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우연히 등산 오셨다가 저를 보러 오신 것뿐입니다. 김 대위는 도현의 말에 더욱 확신했다. 저렇게 태어난 것은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새끼가 감히 나를 기만해.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사령관의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안위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결국 그는 도현을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증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분노의 화신이 막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황철민 병장. 그는 사령관의 방문이 자신에게 닥칠 불길한 예감임을 직감했다. 저 찌질한 놈 이준서, 이 감히 이를 크게 만들었구나. 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기적인 폭력성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 도구는 더욱 난폭해질 참이었다. 황철민은 이 사태의 원인이 이준서라고 굳게 믿었고 그를 찾아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준서는 왠지 모르게 장도현의 옆에 꼭 붙어 있었고 다른 병사들의 시선 때문에 대놓고 손을 댈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마치 끓는 용암처럼 그의 몸속에서 끌어올랐다. 그날 밤 모든 병사들이 취침에 들어간 깊은 새벽, 불침번 근무를 서던 이준서는 숨죽인 채 주위를 살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함 속에서 그는 며칠 동안 겪어왔던 공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황철민의 날카로운 시선, 김 대위의 협박, 그리고 자신 때문에 사령관의 아들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 그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준서는 몸을 굳혔다.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황철민이었다. 황철민은 이준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이준서는 반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황철민의 뒤를 따랐다. 황철민이 이준서를 끌고 간 곳은 생활관 뒤편의 으슥한 보일러실이었다. 보일러실은 습하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황철민은 문을 닫고 이준서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 네가 사령관한테 찌른 거지 아니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왔냐고. 아닙니다. 병장님, 저는 아무것도. 이준서는 울먹이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황철민의 눈은 이미 분노와 광기로 뒤덮여 있었다. 거짓말 마. 내 놈이 아니면 장도현.
그 새끼밖에 없는데 설마 그 새끼가 자기 애비한테 일렀겠냐. 네가 찌른 거 다 알아. 황철민의 주먹이 이준서의 복부를 향해 날아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준서는 고통스러운 신음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황철민은 쓰러진 이준서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내 놈 때문에 내 군 생활 망치게 생겼어. 내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황철민의 주먹과 발길질이 이준서의 몸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 이준서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황철민의 불안과 분노가 낳은 비극이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무력함을 감추려 했다. 보일러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절규는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했다. 이준서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보일러실의 문이 밖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장도현이었다. 그는 야간 화장실을 가던 중 이준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희미한 신음소리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이준서와 그 위에서 광기 어린 표정으로 주먹을 휘두르려는 황철민을 본 순간 도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황철민 병장. 그만해. 도연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황철민마저 움찔하게 만들었다. 황철민은 피 묻은 주먹을 움켜쥐고 도연을 노려보았다. 이 새끼가 감히 오밤중에 남의 일에 끼어들어. 황철민은 마치 먹이를 빼앗긴 맹수처럼 분노했다.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나 보지. 황철민의 주먹이 도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도연은 몸을 피하지 않고 황철민의 주먹을 막아냈다. 퍽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보일러실에 울렸다. 도연은 황철민의 공격을 막아내며 이준서의 앞을 가로막았다. 황철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이건 범죄라고. 개소리마.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황철민은 도연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수색대원으로서 단련된 도연이었지만 황철민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았다. 황철민의 주먹이 도연의 얼굴을 강타했고 도연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도연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준서만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도연이 형님 괜찮으세요? 이준서는 피투성이가 된 도연을 보며 절규했다. 아니,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게. 도연은 피 묻은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이준서를 안심시켰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다른 병사들이 보일러실 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도연과 이준서 그리고 광기에 찬 황철민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몇몇 선임병들이 황철민을 뜯어말리기 시작했다. 황철민 병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철민은 도연에게 마지막 발길질을 날리려 했다. 그러나 동료 병사들의 필사적인 저항에 막히자 그는 분에 못 이겨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결국 중대 당직사관인 김민준 소위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는 도연과 이준서
그리고 황철민을 즉시 중대장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새벽녘에 걸려온 김소희의 다급한 전화에 잠에서 깨어나 중대장실로 달려왔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는 도형과 이준서, 그리고 분노에 찬 황철민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대로 가면 끝장이다. 그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도현과 이준서, 그리고 황철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단순한 병사들 간의 주먹질이다. 장도현, 황철민, 둘 다 영창감이야. 이준서, 넌 입 닥치고 있어. 괜히 나섰다가 너만 피곤해져. 알았나? 그는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CCTV도 없고 내가 이 사건 그냥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테니 조용히 해. 도현은 분노했다. 하지만 이준서에게 돌아갈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반박하지 못했다. 이준서는 김대위의 협박에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무자비한 폭행을 온몸으로 받아낸 도현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현이 형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는 내가 형님을 지킬 차례다.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이준서는 행정반에 몰래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며칠 전 사령관이 남기고 간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고하라.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마 전 우연히 외우게 된 번호를 눌렀다. 장진혁 사령관의 비서실 직통 번호였다. 몇 차례 신호음 끝에 수화기 저편에서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도방위 사령부 비서실입니다. 이준서는 눈물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백호 수색대 이준서 일병입니다. 장도현 일병 아버님, 사령관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연결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 정적이 흘렀다. 폭풍을 예고하는 정적이었다. 드디어 침묵의 댐에 첫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거대한 경류를 막을 수 없을 터였다. 깊은 밤,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집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낮의 분주함과 활기는 사라지고 오직 장진혁 사령관만이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아들의 부대를 방문했던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마음속의 불안을 애써 억눌렀다. 뺨에 남아있던 희미한 멍 자국은 사진에도 잡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멍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름임을, 그리고 그 고름이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날 것임을. 그때 집무실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늦은 시각에 울리는 전화는 대개 급박한 상황을 의미했다. 장진혁은 수화기를 들었다. 장 사령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비서실장 이현우 대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각이 지금 한 병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장도연 일병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자꾸 사령관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장진혁은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장 바꿔. 예,
이 대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라지자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겁에 질린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백호 수색대 이준서 일병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떨고 있는 나무십처럼 미약하고 불안했다. 장진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서류에서 보았던 그 이름, 타박상, 염좌로 점철된 그 이름이었다. 이 일병, 나 장도현 일병 아버지다. 무슨 일인가 천천히 말해보게. 장진혁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는 소리였다. 이준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황철민 병장의 무자비한 폭력, 김상훈 중대장의 비겁한 은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으려다 황철민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장도연의 이야기까지. 이준서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황 병장님이 도연이 형님을 계속 때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빌었는데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차마 헌병대에 신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서는 수화기를 붙잡고 흐느꼈다. 도현이 형님은 저를 지키려고 대신 맞으신 겁니다. 이준서의 울음 섞인 고백은 장진혁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수화기를 든 장진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숨 막히는 고통과 함께 눈을 감았다. 아들의 멍 자국,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어떤 훈련보다도 끔찍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은 그저 나약해서 숨긴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진혁은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대견한 일을 했는지 알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분노가 들끓었다. 이준서 일병, 장진혁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 없는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자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자네는 절대 전화를 끊지 말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준서는 장진혁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숨을 멈췄다. 그리고 도현이와 황철민, 그리고 김상훈 중대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들은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장진혁은 더 이상 이준서에게서 정보를 캐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 이현우 대령과 헌병단장 최명근 준장을 호출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두 장교는 장진혁의 굳은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사령관님, 무슨 일입니까? 이 대령이 물었다. 이 대령, 지금 당장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헌병대 전 병력을 동원해. 그리고 백호 수색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누구도 부대 안으로 들여보내거나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돼. 특히 황철민 병장, 이준서 일병, 장도연 일병, 그리고 김상훈 중대장을 즉시 신병 확보해라. 절대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
나는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 장진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최 준장은 사령관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다. 그는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했지만 장진혁의 이처럼 격렬한 분노는 처음 보았다. 사령관님,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실행하겠습니다. 최 준장은 경례를 붙이고 뒤돌아섰다. 그러나 장진혁의 목소리가 그의 발을 멈추게 했다. 최 준장, 자네는 여기 남아서 모든 것을 통제해. 이 작전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예, 사령관님께서 직접. 최 준장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그래, 이 작전은 나의 개인적인 복수이자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작전이다.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운전병, 차량 준비해. 밤은 깊었지만 서울의 도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검은색 사령관 지휘 차량이 거침없이 어둠을 가로질렀다. 뒷좌석에 앉은 장진혁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이름, 이준서의 절규, 그리고 황철민의 오만한 웃음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가 너무 늦었어. 자책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러나 그는 곧 이성을 되찾았다. 아니,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백호 수색대의 골마 터진 종양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아들과 군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그가 직접 지휘하는 정의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3시. 백호 수색대대 막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병사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 정적은 이내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 되었다. 부대 정문에 불빛 하나 없는 검은색 장갑차들이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특수임무 헌병대,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다. 완벽하게 훈련된 헌병들은 지시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조는 중대장실로, 다른 한 조는 병사 생활관으로, 그리고 또 다른 조는 위병소와 부대, 주요 통신망을 장악했다. 일말의 소란도 없이. 부대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순식간에 봉쇄되었다. 황철민 병장과 이준서 일병은 나란히 구급체에 실려 의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황철민은 자신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준서가 심하게 다쳤다고 생각했고, 이준서는 복수심에 찬 황철민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불러올 파장을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을 뒤따라오던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 녀석들. 병원에서 절대 이 일을 발설해선 안 돼. 내가 잘 처리할 테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려 할 때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장진혁 사령관이었다. 그의 뒤로는 헌병단장 최명근 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 통제해 있다. 누구도 함부로 이동할 수 없다. 최 준장이 단호하게 외쳤다. 김상훈 대위는 경악했다. 사령관이 직접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다. 사령관님, 이게 대체 무슨 김대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뻐끔거렸다. 김대위, 자네는 묵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체포한다. 장진혁은 차가운 눈으로 김대위를 바라보았다. 그 말에 김대위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준서와 황철민은 구급차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 사령관의 모습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황철민은 자신이 폭행했던 찌질한 병사가 감히 사령관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 등산객이...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서는 사령관이 정말 자신을 지켜주러 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부른 폭풍이 이렇게 거대할 줄은 몰랐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다. 장진혁은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간호장교와 의무병들이 도연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진혁은 말없이 아들의 옆에 앉았다. 아프냐? 장진혁이 묻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 남은 멍 자국과 터진 입술은 그가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왜 아비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느냐? 장진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이준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황철민 병장이 이준서에게 더 심한 짓을 할까봐. 도연의 말에 장진혁은 눈을 감았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아들. 그의 굳은 표정에서 조금의 슬픔이 비쳤다. 장진혁은 이준서가 치료받고 있는 침상으로 다가갔다. 이준서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이 일병,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말해줘서 고맙다. 자네의 용기가 모두를 구했다. 나는 자네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 것이다. 이제 걱정 말고 몸부터 회복하게. 장진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치료를 마친 장진혁은 중대 연병장으로 향했다. 이미 헌병들이 중대원 전체를 집합시켜 대기시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침묵한 채 서 있었다. 그들 중에는 김상훈 대위와 황철민 병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 대위는 수갑을 찬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황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장진혁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더욱 엄숙하게 보였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제군들, 나는 오늘 새벽 우리 부대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 사태를 전해 들었다. 황철민 병장은 같은 부대원인 이준서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우리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인 장도연 일병은 이준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술렁였다. 사령관의 아들이 그동안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이를 은폐하지 않고 공론화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장진혁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모두 군인이다. 그리고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동료를 해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말이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이 모든 부조리를 끝내겠다. 앞으로 어떤 폭행, 폭언, 가혹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내 손으로 그 가해자들을 군복을 벗기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병사들은 사령관의 단호한 의지를 읽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진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제군들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는 군 특별감찰반과 헌병대가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제군들은 그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된다. 장진혁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더 이상 침묵과 두려움의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적이었다. 장진혁은 연병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량에 올랐다. 그는 차창 밖으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무거운 구름이 걷히는 듯했다. 그는 아들을 구했고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백호 수색대대에서 벌어진 새벽의 격변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쳤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의 폭로와 함께 수도 방위사령관이 직접 군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한 수색대대를 급습. 가혹행위 주범과 이를 은폐하려 한 지휘관을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사령관의 아들도 가혹행위 피해자. 군 내부의 골문 상처. 쓰리스타 장군이 직접 도려내다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군의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군 개혁을 주장하며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 했다. 국방부와 군 최고 수뇌부는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장진혁 사령관이 있었다. 그의 행동은 일부에게는 정의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다른 일부, 특히 군 수뇌부와 정치인들에게는 통제 불가능한 문제아의 돌발 행동으로 여겨졌다. 이건 군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야. 국방부 장관은 장진혁을 긴급 소환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장 사령관, 자네가 정의를 구현하려 했던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서 군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나? 이 문제는 조용히 해결했어야 해. 장진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장관님, 조용히 해결했다면 황철민 병장의 가혹행위는 묻혔을 것이고 김상훈 대위는 진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이준서 일병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전역했을 겁니다. 군의 명예는 덮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환부를 드러내고 도려내야만 진정으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장관은 장진혁의 완고함에 한숨을 쉬었다. 자네가 이 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언론은 자네를 영웅으로 띄워주겠지만 군 내부에서 자네의 위치는 더없이 불안해질 거야. 독단적이고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는 장군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 자네가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네. 그것은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장진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관님, 명예는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장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뿐입니다. 저는 이 일로 무엇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군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면 저는 제 손으로 군복을 벗겠습니다. 그의 단호함에 장관은 더 이상 설득을 포기했다. 장진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오히려 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군 특별감찰반과 헌병대는 철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철민 병장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행, 그리고 이준서 일병 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이를 인지하고도 자신의 진급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낱낱이 밝혀졌다. 군사법원은 황철민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고 김상훈 대위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군 전체에 경종을 울렸고 국방부는 병경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군 최고 수뇌부는 장진혁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곧 전역을 앞둔 국방부 합참의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합참의장, 군 최고위직이자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였다. 장진혁의 이번 행동에 대한 보상이자 그를 군대에서 영전시켜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제안이었다. 수뇌부는 그가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장진혁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합참 의장직 제안은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뇌부의 한장성이 당황하며 물었다. 아니, 장 사령관, 군인의 최고 영계인 합참의장직을 왜 거절하는가? 자네의 공로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한 것뿐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군대에는 황철민 같은 자들이 남아있고 그들을 묵인하는 김상훈 같은 지휘관들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뿌리 뽑는데 저의 남은 군 생활을 바치고 싶습니다. 장진혁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계급과 직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와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그의 거절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환호했고 그의 강직한 신념에 감탄했다. 그는 군인이지만 계급과 권력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정의만을 추구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 하지만 장진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권력을 좇지 않는 자는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었다. 그가 군에 남기로 한 것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백호 수색대대 사건은 이제 대다수 국민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지만 그 여파는 군조직 전체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 국방부는 병경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발표했고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5의 장도현과 제2의 이준서가 나오지 않도록 군은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장진혁 사령관은 그로부터 반년 후 명예롭게 전역했다.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직을 거절했던 그의 결정은 군 내부의 깊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계급과 권력을 포기하고 오직 원칙과 신념을 따르는 진정한 군인의 표상으로 남았다. 서울의 한 복판.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아담한 3층짜리 건물. 이곳은 장진혁이 저녁 후 새롭게 시작한 평화를 위한 전우회의 본부였다. 군복 대신 단정한 캐주얼 복장을 입은 장진혁은 건물 1층 로비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위험이 있었지만 그 위험 속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조직은 전역 군인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사회 부적응 문제를 돕고 군 복무 중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사회에 재정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아버님, 이번 후원금 모금 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분이 참석하시겠다고 합니다. 특히 장관님과 국회의원 몇 분도 오신다고 하니 대외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장진혁의 아들 장도연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와 말했다. 도연은 군 생활을 마친 후 대학에 복학할 예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복학을 미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고통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사내로 성장해 있었다. 그래, 정치적인 목적이든 아니든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가니까. 장진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동지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사령관님, 행사장 준비 거의 끝났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이등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활기차고 당당했다. 그의 이름은 이준서. 그는 장진혁의 도움으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전역 후 장진혁의 조직에 합류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때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떨며 살았던 이준서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일병, 아니, 이준서, 자네 덕분에 오늘 행사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네. 많은 사람들이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걸세. 장진혁이 이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준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아닙니다. 제가 사령관님과 도현이 형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날 저를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준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얻은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후원금 모금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장진혁은 연설을 통해 자신이 이 조직을 만들게 된 계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이준서를 단상 위로 불렀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친구가 있습니다. 한때 군의 부조리에 고통받았지만 자신의 용기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고 있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준서 군. 이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때 그를 짓눌렀던 공포와 고통의 기억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참석자의 가슴을 울렸다. 행사가 끝난 후 장진혁은 빌딩 로비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수많은 불빛들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1년 전 그가 아들을 위해 시작했던 작은 싸움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의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바랐고 군이라는 신성한 조직이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의 눈에 저 멀리 빌딩 앞을 걷고 있는 아들 도형과 이준서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은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한 명은 사령관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장 나약했던 병사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계급도 신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준 진정한 전우였다. 그들의 모습은 장진혁의 마음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웠다. 그는 자신이 이룬 가장 큰 승리가 합참의장직도 군 개혁도 아닌 바로 저 두 젊은이의 웃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의 아들은 무사했고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는 온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어주는 평범한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